구호는 당황한다. 이상한 일이다. 원정이 시작된 이후로 개미들이 변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제 개미들은 추상적인 주체를 가지고 토론한다. 그들은 갈수록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불개미들에게 마음의 병이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점점 개미답지 않게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맞서 싸워야 할 괴물들을 앞에 두고 그들은 여전히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잠을 자는 게 낫겠다. 행복에 젖은 코르니게라 아카시아가 그들의 잠을 지켜줄 것이다. 밖에선 밤 두꺼비가 울부짖고 있다. 섬유와 나무진으로 된 성이 곤충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먹이를 목전에 두고도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원정군 병사들이 모두 잠들어 있다. 간충에 감염된 개미들만이 몽한 상태에서 줄지어 빠져나와 어떤 풀 꼭대기로 기어올라간다. 양에게 잡아먹히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섬엔 양이 없다. 아침이 되면 그 개미들은 몰래 빠져나갔던 이를 까마득히 잊고 동료들 곁으로 돌아오리라. 신을 믿는 개미들. 반체제 개미들은 도시의 통로를 전속력으로 내리닫는다. 꿀단지 개미를 빼돌려 리빙스턴 박사에게 가져가려던 그들이 벨로캉 연방 경비대의 추격을 받고 있다. 몇몇 반체제 개미들이 경비대의 추격을 늦추려고 자기 몸을 던지고 있다. 개미산이 분출한다. 신을 믿는 개미 한 마리가 쓰러진다. 또 한 마리가 쓰러진다. 살아남은 것들은 점점 빈대들의 방 쪽으로 내몰린다. 그러나 반체제 개미 모두를 죽이기 전에 여왕 클리프니는 알고 싶은 게 있다. 여왕은 광신자 하나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한다. 너희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여왕이 묻는다. 손가락들은 우리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얘기다. 여왕 클리프니는 생각에 잠긴 듯 더듬이를 흔든다. 얼마 전부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반체제 운동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여왕의 첩보 개미에 따르면 겨우 몇 주 전만 해도 12마리 뿐이었는데 지금은 100여 마리나 된다고 한다. 반체제 개미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 한다. 장차 그들은 너무나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장난감 가게. 이제 어떻게 하죠? 레티샤 웰즈가 물었다. 자, 들어갑시다. 자크 멜리에스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 집 사람들이 우리를 들여보낼까요? 사실 초인종은 누를 생각도 없어요. 건물 정면에 나 있는 저 창문으로 들어갑시다. 누가 뭐라면 수색영장을 제시할 생각이요. 가짜로 하나는 늘 휴대하고 다니니까요. 당신이 형평은 없군요. 정말이지. 경찰과 강도는 크게 다른 게 없다니까. 레티샤가 쏘아붙였다. 그렇게 소심하고 감상적이어서는 범죄자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자, 갑시다. 썩 내키진 않지만 레티샤는 호기심에 끌려서 그의 뒤를 따라 빗물바지 흠통을 타고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어렵게 수직면을 기어 올라갔다. 그들은 소리를 긋히고 몇 번 떨어질 고비를 넘긴 후에야 테라스에 올라섰다. 집이 2층밖에 안 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들은 숨을 돌리고 방사능 탐지 장치를 들여다보았다. 푸른 점은 여전히 화면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살해본 개미들은 이제 5, 6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듯했다. 그들은 반쯤 열려있는 테라스의 문을 겸한 창문으로 들어왔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그곳은 흔히 볼 수 있는 침실이었다. 붉은 셔닐사 이불이 덮인 커다란 침대와 노르망디식 가구가 있었고 꽃무늬 벽지에 여기저기 복제품 산수화들이 걸려 있었다. 방에선 나프탈린 냄새와 함께 라벤더 향기가 났다. 침실은 가구점 같은 거실로 통해 있었다. 거기에는 다리가 잘 빠진 안락 의자들과 유리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샹들리에가 있었다. 까치발 달린 테이블에 동양 향수들을 모아 진열해 놓은 것이 아주 특이해 보였다. 한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거기에선 아마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멜리스가 방사능 탐지 장치의 화면을 응시했다. 개미들이 지금 우리들 위에 있어요. 틀림없이 지붕 및 방에 있을 겁니다. 멜리스가 속삭였다. 그들은 천장에 뚜껑문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요실 통로의 지붕 및 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나 있었다. 거기에서 뜻밖에도 불빛이 흘러나왔다. 올라갑시다. 연발 권총을 꺼내며 멜리스가 말했다. 그들은 기이하게 생긴 지붕 및 방으로 들어섰다. 방 한가운데 개미 사육통이 놓여 있었다. 레티샤의 사육통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10배는 더 커 보였다. 그 거대한 사육통에서 나온 대롱들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었고 컴퓨터는 다시 아주 다양한 색상의 유리병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왼쪽엔 정보 처리 기기들, 돌로 된 작업대, 현미경, 뒤죽박죽 얽힌 전기줄과 트랜지스터가 있었다. 레티샤가 미친 학자의 속을 갔군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서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손들어. 그들은 천천히 돌아섰다. 커다란 총열을 가진 총 하나가 그들을 겨누고 있었다. 그 총 위로 놀랍게도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얼굴이었다. 백과사전 폭격기 딱정벌레 폭격기 딱정벌레는 기관총을 갖고 있다. 그 딱정벌레는 공격을 받으면 폭발 소리를 내면서 연기를 내뿜는다. 그 곤충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을 배합하여 연기를 만든다. 첫 번째 분비샘에선 과산화수소 25%와 하이드로퀴논 10%를 함유한 용액을 분비하고 두 번째 분비샘에선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과산화 효소를 만든다. 이 분비액들이 연소실에서 혼합되어 온도가 100도씨에 이르면 연기가 나오고 질산 증기가 분출하면서 폭발하게 된다. 폭격기 딱정벌레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곧 대포에서 뜨겁고 매우 지독한 냄새가 나는 붉은 증기가 분출할 것이다. 그 질산은 피부에 수포를 일으킨다. 폭격기 딱정벌레는 혼합과 폭발을 이루어주는 복부의 배출기로 방향을 조정하며 목표물을 겨눌 줄도 안다. 그럼으로써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는 표적을 맞힐 수 있다. 설사 빗나가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폭음 때문에 어떤 공격자라도 도망가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격기 딱정벌레는 서너 번 폭격할 혼합물을 비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곤충학자들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극했을 때 단물에 24번까지 쏠 수 있는 종을 발견하기도 했다. 단숨에 24번까지 쏠 수 있는. 폭격기 딱정벌레는 오렌지빛과 은빛 파란색이어서 눈에 띄기가 아주 쉽다. 대포로 무장했으니까 아무리 요란한 옷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도 끄떡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행동한다. 대체로 현란한 빛깔과 화려한 딱지벌레를 자랑하는 딱정벌레 목벌레들은 모두 호기심 많은 자들을 퇴치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격기 딱정벌레들이 그 기발한 방어수단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생쥐는 혼합과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딱정벌레 배를 즉각 모래속에 처박아 버린다. 모래속에서 마구잡이 공격을 하면서 이 곤충이 모든 폭약을 헛되이 다 써버렸을 때 생쥐는 그것의 머리부터 삼킨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2권. 아침을 노래하다. 코르니게라 아카시아 속이 빈 어떤 장가지 안에 자리를 잡았던 24호가 잠에서 깨어난다. 장가지 옆구리에는 통풍구로 쓰이는 작은 구멍들이 배의 현창처럼 나 있다.
바닥에 얇은 막을 뚫고 들어가니 방 하나가 나오는데 육아실로 쓰면 딱 좋게 되어 있다. 다른 개미들은 아직 자고 있다. 24호는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간다. 코르니게라의 입자루에는 개미들의 먹이가 들어있다. 자란 벌레를 위해서는 감로를 내놓고 애벌레들을 위해서는 미세한 분말을 내놓는다. 그 먹이는 단백질과 지방질이 풍부해서 자란 벌레, 애벌레 모두의 영양 섭취에 적합하다. 잔 물결이 절벽에 부딪히면서 찰방찰방 소리를 낸다. 진한 박하향과 사향내가 공기 속에 섞여 있다. 백사장 위로 나아가 보니 붉은 태양이 강물 위를 비추고 있다. 물 빈대들이 수면에서 미끄럼을 타고 있다. 고목의 장가지 하나가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니 거머리들과 장구벌레들이 떼지어 몰아다닌다. 24호는 섬의 북쪽으로 올라간다. 물 위에 좀개구리 밥이 무성하다. 푸르고 둥그런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풀밭 같다. 그 물풀들이 절벽의 기슭을 어루만지고 있다. 그 위로 이따금 송장 개구리들의 두 눈이 늘룩거린다. 머리만에는 연보랏빛 줄기를 가진 백년이 보인다. 수련은 곤충들 세계에선 효험이 있는 진정제로 잘 알려져 있다. 기근이 드는 시기에 곤충들은 녹말이 풍부한 수련 뿌리줄기를 먹기도 한다. 자연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배려하지. 24호가 중얼거린다. 치료법은 늘 병의 바로 곁에 있다. 썩은 물가에서 자라는 능수부들의 껍질에는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걸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살리실산, 아스피린의 주성분이 들어있다. 섬이 자그마해서 벌써 24호는 동쪽 기슭에 있다. 그것은 줄기나 물속 깊이 잠긴 수륙 양생식물로 뒤덮여 있다. 쇠기나물, 여귀, 미아리아 제비들이 무성하게 자라 보랏빛과 흰빛을 푸름 속에 보태고 있다. 24호의 위로 잠자리들이 짝을 지어 선회하고 있다. 수컷들은 자기의 두 생식기를 암컷들의 두 생식기와 결합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수컷은 생식기가 가슴 아래와 배 끝에, 암컷은 머리 뒤와 배 끝에 있다. 교미를 하려면 생식기 넷이 동시에 교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복잡한 고개가 필요하다. 24호는 계속해서 섬을 돌아다닌다. 섬 남쪽엔 갈대, 골풀, 붓꽃, 박하 등 습지 식물들이 땅에 곱게 뿌리를 받고 있다. 갑자기 대나무 사이로 검은 눈이 나타나 24호를 바라보더니 앞으로 나온다. 도롱뇽의 눈이다. 그것은 도마뱀과 비슷한 동물로 노란색과 오렌지색의 얼룩 무늬가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다. 머리는 둥글납작하고 등에는 회색, 무사마귀가 퍼져 있는데 그것은 그의 조상인 공룡에게 있었던 뾰족한 돌기들의 마지막 흔적이다. 그 동물이 다가온다. 도롱뇽들은 곤충 먹이를 대단히 즐기지만 동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대개 먹이들은 도롱뇽에게 잡히기 전에 잽싸게 달아난다. 그래서 도롱뇽들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난 뒤 물에 잠긴 곤충들을 긁어 모을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린다. 24호는 아카시아 은신처로 질주한다. 비상, 도롱뇽이다 도롱뇽. 24호가 냄새 언어로 소리친다. 개미들이 나무에 뚫린 총구멍을 통해 개미산이 들어있는 배의 끝을 겨눈다. 목표물이 별로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개미산이 쉽게 적중한다. 그러나 시커멓고 단단한 살갗을 가진 도롱뇽에게 개미산 따위는 그저 가소로울 뿐이다. 위턱으로 살갗을 뚫으려고 그 위로 달려든 개미들은 살갗을 덮고 있는 아주 독한 체액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이처럼 때때로 동작이 금뜬 것이 재빠른 것을 정복할 수도 있다. 스스로 불사신이라고 굳게 믿는 도롱뇽은 포수 개미들로 가득 찬 가지를 향해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다가온다. 그러다가 코르니게라 아카시아 가지에 찔린다. 도롱뇽은 몸에서 피가 나자 질겁하여 상처를 살펴보고는 되돌아가서
골풀 사이에 몸을 숨긴다. 굼뜨게 움직이던 도롱뇽이 이제 꼼짝도 안 하고 있다. 나무 안에 있던 모든 곤충들은 코르니게라 아카시아에게 찬사를 보낸다. 마치 그 나무가 그들 포식자로부터 지켜준 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마워한다. 곤충들은 가지에 걸쳐있는 기생식물들을 마저 치워주고 뿌리 근처에 배설물을 쏟아 퇴비를 준다. 아침 공기가 따사로워지자 곤충들은 저마다 자기 일에 열중한다. 흰 개미들은 강물에 떠내려온 나무 끝에 구멍을 뚫고 파리들은 짝짓기를 하느라 정신없다. 곤충들은 각자 좋아하는 구역으로 이동한다. 코르니게라 섬은 곤충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먹이를 제공하고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을 떼어놓는다. 강에는 갖가지 먹이가 풍부하다. 개미들이 즙을 짜서 당분이 많은 음료를 얻은 주름나물, 눈물망초, 상처를 소독하는 거품장구체, 가시로 물고기를 잡아 개미들에게 새로운 먹이를 만들어주는 등골나무 등이 있다. 하늘엔 모기와 잠자리가 떼지어 떠다니고 그 아래 원정궁 병사들은 저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대도시의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섬 생활을 즐기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사슴벌레 수컷 2마리가 싸우고 있다. 집게와 뾰족한 뿔로 무장한 커다란 사슴벌레 2마리가 빙빙 돌다가 아주 잘 발달된 위턱으로 서로를 움켜잡더니 번쩍 들어 올리면서 둘 다 나둥거려진다. 키틴질로 된 등판이 맞부딪히고 뿔이 충돌한다. 프로레슬링 시합 같다. 먼지가 자욱하고 소리가 요란하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 격투를 계속한다. 관중들은 모두 그 굉장한 결투를 보며 열광한다. 그들 속에서 벌써 위턱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 역시 본능적으로 서로 싸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두 사슴벌레의 싸움은 몸집이 큰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더니 결국 작은 쪽이 공중에서 곤두박질하고 만다. 이긴 사슴벌레는 승리의 표시로 하늘 향해 날카롭고 긴 집게를 곤추 세운다. 백사모는 이 사건에서 어떤 낌새를 느끼고 코르니게라 섬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끝내야 할 때임을 깨닫는다. 동물들은 원정을 계속하고 싶어 한달이 나 있다.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짝짓기를 둘러싼 다툼, 난투, 언쟁이 다시 벌어질 것이고 종족 간의 오랜 대립이 다시 나타날 것이며 동맹이 깨질 것이다. 개미들은 흰개미들과 꿀벌들은 파리들과 풍뎅이들은 다른 풍뎅이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 파괴하려는 충동을 공동의 적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원정을 계속해야 한다. 백사모는 주위에 그런 생각을 알리는 페로몬을 바란다. 곧이어 내일 아침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자마자 다시 떠나자는 결정이 이루어진다. 황혼이 찾아들고 원정궁 병사들은 천연의 숙소 안에 자리를 잡고 여느 때처럼 한 담을 나눈다. 어떤 개미가 문득 새로운 제안을 한다. 원전에 참여한 것은 기념하는 뜻으로 각자 산란 번호 대신에 여왕 개미들처럼 이름을 갖자고 한다. 이름이라고? 그래. 좋아, 우리 서로 이름을 정하자. 난 뭐라고 부를 텐가? 백사모가 부른다. 안내자나 새를 정복한 자 또는 두려워하는 자로 부르는 제안이 나온다. 하지만 백사모는 자기의 성격을 가진 가장 잘 특징 짓는 것은 회의와 호기심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는 회의하는 자로 불려주기를 바란다. 나는 깨달은 자로 불려주면 좋겠어. 손가락들이 우리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3호가 나선다. 난 싸우는 자로 불러줘. 왜냐하면 나는 개미들을 위해 개미의 모든 적과 싸우기 때문이야.
구호가 주장한다. 다들 무엇인가를 불러주면 좋겠다고 한마디씩 한다. 얼마 전만 해도 나는 금기의 단어였다. 개미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려 한다는 것은 자기들을 전체의 부분으로 뿐만 아니라 개체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사모는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는 내 뒷다리로 버티고 서서 이런 생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모두들 준비하게. 우린 내일 일찍 떠나야 해. 되도록 일찍. 백과사전 오로빌. 인도의 퐁디쉐리 근처 오로빌의 모형은 인간이 시도한 가장 흥미로운 이상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다. 1968년 벵골 철학자 스리 오로빈도와 프랑스 여류 철학자 미라 에파사라 불리는 그곳에 이상향의 마음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중앙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방사형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주로 절대적 이상향을 추구하던 유럽인들이 오로빌로 몰려들었다. 남녀 모두 풍차, 수공업 공장, 배수로, 정보센터, 벽돌 공장을 건설했다. 그들은 척박한 땅에 작물을 심었다. 어머니는 자기의 영역 경험을 세세히 기록한 몇 권의 책을 썼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살아있는 어머니를 신으로 받들기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만사가 순조로웠다. 처음에 그녀는 그런 영예를 사양했다. 그러나 스리 오로뱅도가 죽고 나자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해줄 힘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미라 알파사는 오래지 않아 숭배자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들은 그녀를 방에 가두고 살아서 여신이 되고 싶지 않으면 죽은 여신이라도 되라고 강요했다. 미라 알파사는 스스로에게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럼에도 미라 알파사는 억지 춘향으로 여신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어머니는 아주 쇠약해 보였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자기가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숭배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음을 폭로하려고 하자 숭배자들은 그녀의 말을 막고 방으로 끌고 갔다. 어머니는 자기를 숭배하는 척하는 자들이 매일매일 가하는 고통 때문에 점점 쭈그럭 노파가 되어갔다. 그래도 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자기의 옛 친구들에게 은밀한 전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은 여신, 즉 더 쉽게 숭배할 수 있는 여신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를 독살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구원 요청은 헛된 것이 되었다. 그녀를 도우려던 사람들은 즉각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 최후의 통첩 방법으로 그녀는 갇혀있던 방 안에서 자신의 비극을 알리기 위해 오르간을 연주하였다.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어머니는 1973년에 죽었다. 10중 8구는 치사량의 비수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이다. 오르빌 공동체는 그녀를 여신으로 예우하면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없어지자 더 이상 공동체를 공공히 해줄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공동체는 분열되었고 구성원들은 서로 대립했다. 이상세계에 대한 꿈을 망각한 채 그들은 서로를 법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벌인 많은 소송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때 가장 야심만만하고 성공적인 공동체 실험의 하나였던 오르빌에 대해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2권